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가정의학과 신우영입니다. 좀 선선해진 가을밤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이 벌써 이 9월 마지막 날인데요. 곧 있으면 이 올해 또 독감 예방접종을 하셔야 될 시기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예방접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히 이 노년기에 접어드신 이 어르신들을 위한 예방접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 100세 시대라는 말을 막연한 어떤 기대감이나 어떤 상징적인 표현으로 썼다면 요즘은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실제로 이 100세까지 사는 게 가능해진 시대를 나타내는 말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이 유년기를 지나서 이 성인기 그리고 노년기까지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 본다면 이 노년기는 이 세 번째 단계로서 인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이 지금 같은 이 100세 시대에서는 그래도 한 30년 이상이 될 수 있는 결코 짧지 않은 긴 시간이 이제는 된 거죠. 그래서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겠고 그런 의미에서 이 자연스러운 이 노화 과정에서 이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하겠습니다. 이 기간을 그래서 보다 좀 건강하고 슬기롭게 보내시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처럼 비교적 좀 간단하면서도 그 효과가 명확하게 입증이 된 방법은 꼭 실천을 하시는 게 우리 건강을 지키는 그 중요한 열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이 예방접종이라고 하면 아기들이나 이 어린이에게만 필요한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고 실제로도 이 영유아 중심으로 주로 강조가 되어 왔었는데요. 이제는 이 성인이나 이 어르신들에게도 역시 이 예방접종의 필요성이 점차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라도 이 성인의 예방접종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고령화가 이루어지면서 만성질환이나 이 암 환자도 증가함에 따라서 이 면역력이 약해지고 또 감염 질환에 취약하게 된 분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또 뭐 기후 변화나 이 환경 변화 때문에 지구 곳곳에 다양한 이 신종, 변종 감염병이 출현하고 있기도 하고 이 해외 여행도 요새는 이제 많이 자유로워지면서 이 세계화가 이제 진행이 되니까 이런 감염 질환들이 이 확산될 우려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 성인에서도 예방접종에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많이 생겼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이 예방접종을 하는 게 이 감염병들을 예방하는 원리가 뭘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백신 접종의 1차적인 목표는 우리 몸에 이 보호 항체를 만들어 두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방주사를 맞고 투여가 된 이 백신 항원들은 최종적으로는 우리 몸에서 이 림프관이나 혈관을 타고 주변 림프절, 뭐 비장 이런 면역기관으로 가서 우리 몸의 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면역세포는 그 항원의 특이적인 항체를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렇게 생산된 항체는 이 유사한 항원성을 띠는 미생물이 우리 몸을 또 다시 공격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보호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이 면역세포를 또 도와주는 이 보조세포들도 있어서 이 항체를 만들어내는 면역세포가 좀 장기간 생존이 가능하게 해주기도 하고 또 나중에 이 2차적인 항원에 이제 노출이 될 때는 이제 처음 그 항원을 만났을 때보다 좀 더 빠르게 즉각 반응해서 항체를 생산해낼 수 있도록 이제 이 기억력이 좀 살아있게 분화시키는데도 이 보조세포가 같이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항체가 이 혈액내를 돌면서 우리 몸을 보호하게 되고요. 이런 원리를 이용을 할 때 이 65세 이상 된 어르신들이나 뭐 혹은 이 50세 이상의 이 장년층 분들에서 특히 중요하게 강조가 되고 있는 이 접종 대상 질환에는 이렇게 이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4가지 정도는 뭐 기저질환과 상관없이 건강한 분이라도 그 연세가 되시는 경우에는 이제 접종을 하실 게 권장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일반적인 권장 사항이고 개별적인 사항은 이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접종 종류들은
지금 국가 예방접종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무료로 지원이 되고 있는 그 접종 종류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한 가지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루엔자는 흔히 독감이라고 만약에 불리죠. 인플루엔자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감염성 호흡기 질환이고요. 증상은 뭐 경미한 경우에서부터 뭐 심한 경우에는 입원이 필요하거나 뭐 사망에까지도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셨을 때 가장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은 뭐 세균성 폐렴이나 중이염도 있을 수 있고, 이외에도 뭐 심근염이나 뭐 뇌염, 뇌증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원래 그 기저 질환으로 만성 호흡기 질환이나 만성 심장 질환을 갖고 계셨던 경우에는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인해서 원래 갖고 계셨던 이 만성 질환들도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나 이 만성 질환 환자분들은 이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입원하실 위험이 더 높아질 수가 있어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매년 인플루엔자 접종을 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그 항원형에 따라서 뭐 A형, B형, 뭐 C형 뭐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각각이 다 이 바이러스 구조나 임상 양상이 다 다르고요. 이 중에서 이 A형과 B형 바이러스만 사람에서 질환을 실제로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그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그 바이러스 항원의 변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 바이러스 표면에 보면 이 돌기처럼 이 당단백 성분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여기에 이 유전자 수준의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이 항원성에 좀 차이가 날 수 있는 바이러스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이 작은 변이들이 거의 매년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계절 유행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WHO, 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매년 2월 경에는 그 해에 유행 가능성이 높은 그 바이러스 A형을 미리 예측을 해서 발표를 해주고 있고, 그 발표해준 정보를 기초로 해서 각 제조회사가 이 백신을 생산을 해서 그 해 유행절기 전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은 보통 이 포함된 그 바이러스 종류, 개수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이 붙는데, 인플루엔자 이 사가 백신 같은 경우는 이 A형 바이러스 2종류와 이 B형 바이러스 2종류, 이렇게 총 4종류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전 세계적으로 이 여러 가지 A형의 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동시에 같은 시기에 유행하는 그 패턴을 보일 때가 많아서 이렇게 4가지 A형을 다 포함하는 이 사가 백신이 현재는 우리나라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고로 내년부터는 이 사가 백신에서 이 B형 바이러스 한 가지가 빠진 그 3가 백신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하고요. 왜냐하면 이 B형 바이러스 중에 이 한 가지가 한 4, 5년 전부터 검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비용을 더 들여서 이 사가 백신을 맞는 게 비용 효과적이지 않다고 보는 거죠. 이 WHO가 최근 그렇게 전환을 하도록 발표를 하기도 했고, 미국에서도 지금은 이미 그 3가 백신으로 전환해서 맞도록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 독감 백신은 우리가 왜 매년 맞아야 될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해마다 그 해 유행이 예측되는 균주로 다시 제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매년 접종해야 하셔야 되는 것도 있고요. 또 다른 이유는 그 건강한 사람 기준으로 할 때 접종하고 나서 한 2주 정도 시간이 지나면 뭐 90%는 항체가 만들어지지만, 접종하고 나서 6개월 정도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이 항체가가 절반 가까이 감소하게 됩니다. 노인분들은 일반적으로 이 면역 반응이 더 저하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체 역가도 더 빨리 감소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항체가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소실되는 거, 그리고 매년 이 항원의 변이를 고려해서 독감 백신은 우리가 매년 접종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종종 이제 환자분들께서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계세요. 그
해에 만약에 인플루엔자를 내가 걸렸다가 회복이 되었는데 이번 절기에 굳이 예방접종을 맞을 필요가 없는 게 아닌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데요. 그래도 예방접종은 필요하고요. 감염이 되었다가 회복이 되면 그 해당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에 대한 면역력은 획득을 하시게 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년 이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한 가지가 아닐 수가 있고 여러 A형이 한 절기에 동시에 유행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한 가지 A형에 감염됐다고 해서 이 다른 A형에 대한 면역력까지 획득이 되지는 않아서 그래서 이 세네 가지 A형을 커버해주는 그런 백신을 그래도 접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접종을 권장하는 시기는 이 매년 10월에서 12월이죠. 왜 이 시기에 접종을 할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시기가 대개 11월에서 이듬해 4월까지입니다. 보통은 이 12월에서 1월 사이에 가장 유행이 두드러지기는 하는데 그 3월에서 5월 사이에 뚜렷하게 또 두 번째 유행을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접종하고 나서 항체가 생기기까지 한 2주 정도 또 시간이 소요가 되고 또 면역 효과가 평균 뭐 6개월가량 지속이 되기 때문에 너무 이른 시기에 접종을 하시게 되면 그 다음 해 뭐 3월이나 그 5월 사이에 또 유행할 수 있는 그 인플루엔자에 대해서는 그 항체가 이 방어 수준보다 떨어져 있는 상태가 돼서 감염에 취약하게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또 너무 늦게 접종을 하시게 되면 접종하고 나서 또 이 방어 항체가 생기기까지 또 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서 그런 것을 다 고려를 할 때 이 우리나라는 독감 백신을 하시기 가장 적절한 이 접종 시기는 이 매년 10월에서 12월 사이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 기간에 접종을 못 하시고 이 시기를 놓치셨더라도 봄철에 이 독감 유행이 또 늦게 발생하기도 하니까 늦게라도 접종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 인플루엔자는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에 해당이 되는 그 접종이기 때문에 무료로 이 접종 지원이 되는 대상이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연세에 따라서 이 접종 그 지원 시작일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정을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올해는 75세 이상 어르신들부터 접종을 해드리는데 10월 11일부터 시작한다고 하네요. 다음은 두 번째로 폐렴구균 혹은 이 폐렴사슬 알균이라고 부르는 이 백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렴은 2020년 기준으로 국내 사망 원인의 3위가 폐렴이었고 최근에 이 폐렴으로 인한 사망률도 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폐렴구균 백신은 사실 이 어르신들이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되게 그냥 폐렴 안 걸리는 주사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으신데 정확히는 이 폐렴 예방 주사라기보다는 이 폐렴구균이라고 하는 균에 대한 백신입니다. 그렇지만 이 폐렴구균이라는 균이 이 흔히 그 지역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 세균성 폐렴의 가장 흔한 원인인 거는 맞고요. 이 폐렴 외에도 폐렴구균은 뭐 중이염이나 부비동염 혹은 뭐 수막염 같은 이 굉장히 다양한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폐렴이나 균열증, 뇌수막염처럼 이 생명에 크게 지장을 줄 정도로 좀 심각한 질환은 따로 이 침습성 질환이라고 따로 분류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이 침습성 폐렴구균 질환은 사망률이 거의 뭐 30% 가까이 이를 정도로 굉장히 사망률이 높은데 어르신들에서는 60%까지도 또 증가할 수가 있고 연령별 이 누적 발생률을 봐도 이제 특히 10살 아래에서 좀 비교적 발생률이 높았다가 그 이후에 이렇게 다시 낮아지지만 50세 이상에서는 증가하기 시작해서 이렇게 U자 모양을 보입니다. 폐렴구균 감염은 이렇게 연령이 증가하면서 발생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65세 이상
모든 이제 어르신들에서 예방 접종을 하시는 게 권고가 되고 있고요. 65세 미만이시더라도 이 면역 저하 상태이시거나 아니면 이러한 이 만성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에서도 백신 접종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폐렴구균이라고 하는 균은 그 균의 세포 표면에 보면 이런 피막 이 다당류 성분이 있는데 이 다당류 성분이 병의 독성을 나타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피막 다당류의 구조 차이로 이 세부 혈청형을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뭐 90가지 이상이 지금 확인이 되어 있고요. 이런 이 피막 다당류에 대한 이 특이적인 항체가 예방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피막 다당류에 특이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항체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게 되고 이 피막 다당류 성분으로 이제 백신을 제조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백신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 살아있는 미생물 자체를 약독화시켜서 이제 직접 주입을 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제 앞에서 보신 독감 백신이나 이런 폐렴구균 백신은 이 사백신이라고 해서 이 균의 일부만 그 항원성을 띠는 부분만 이제 정제해서 이렇게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폐렴구균은 이제 사백신 중에서도 두 가지 종류가 지금 있는데요. 이 세포 표면에 있었던 그 다당질, 그 피막 다당질 부분만 정제해서 쓰는 이 항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사백신 종류가 있고, 그리고 이 다당질 항원에 단백 운반체를 결합시켜서 만든 이 단백결합 백신이라고 하는 게 이 두 가지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자면 이 다당질 백신 같은 경우는 이 피막 다당류 항원이 이제 우리 몸에서 면역기관으로 가서 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작용은 잘 하지만 그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그 면역 보조세포의 도움을 받게끔 자극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양질의 좋은 항체를 좀 충분히 생산해내기에는 조금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개발이 된 게 이 단백결합 백신이고, 단백결합 백신은 그 기존 이 다당류 항원에 이 단백 운반체를 결합을 시켜서 뭐 항체 형성률이라든지 그 예방 효과가 좀 지속되는 기간을 좀 더 길게 유지할 수 있게 좀 개선을 한 그런 형태고요. 두 종류의 이제 효과를 비교를 해보자면 다당류 백신 같은 경우는 그 침습성 질환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그 예방 효과가 있고 하지만 이제 뭐 일반적인 중이염이라든지 폐렴 같은 그런 비침습성 질환에는 예방 효과가 다소 일관되지 않은 면은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노인 환자분들이나 이제 만성 질환자분들에서는 그 항체 생성률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이 만들어진 항체도 지속되는 기간이 뭐 최소 5년은 지속이 되는데 기저질환이 있으시거나 한 경우에는 더 빨리 떨어질 수도 있는 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 포함되어 있는 혈청형이 이 23가지를 포함하고 있기는 하고, 단백결합 백신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면역력을 개선한 거기 때문에 노인 환자분들에서도 이 침습성 질환이나 이 비침습성 질환에도 예방 효과가 일정 부분 확인이 되어 있고, 하지만 혈청형 개수가 13개 아니면 이제 15개 정도로 이제 커버하는 그 혈청형 개수가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백신이 상호 좀 보완적인 부분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폐렴구균 백신에 포함되는 이 혈청형들은 물론 이제 가장 흔하게 사람에서 그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것들로 고려해서 이렇게 결정이 된 것들이고, 우리나라에는 이제 이 23가 다당질 백신이 제일 먼저 도입이 되었고요. 한 2010년경에 와서 이 13가 단백결합 백신이 들어왔죠. 그러다가 한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작년 10월에 이 13가 단백결합 백신에 이 혈청형이 2개가 더 추가가 된 이 15가 단백결합 백신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국내 허가를 받아서 사용이 가능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현재 지금 모든 65세 이상 된 어르신들에서는 이 단백결합 백신으로 15가 단백결합 백신을 맞고 그리고 23가 다당류 백신도 순차적으로 둘 다 접종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우리나라 사람들 대상으로 한 그 대규모 연구 결과가 아직 없기 때문에 65세 이상 일반적인 어르신들에서는 그냥 23가 다당제 백신만 한번 맞으셔도 좋고 또는 이 단백결합 백신 접종과 이 23가 다당류 백신 접종을 순차적으로 둘 다 맞으시는 것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백결합 백신 맞으실 때는 그래서 지금은 이 15가 백신을 맞으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하고요. 근데 그게 어렵다면 뭐 13가 단백결합 백신으로 대신 접종하시는 것도 가능은 하십니다. 두 개 다 아직 안 맞으신 분들은 순서는 굳이 정하신다면 이 단백결합 백신을 먼저 맞고 그 다음에 다당류 백신을 맞으시는 게 사실 이 예방 효과 면에서는 가장 좋다고는 되어 있는데 뭐 순서를 바꿔서 맞으셔도 크게 상관은 없고요. 어떤 거를 먼저 맞으시든 이 간격만 1년 이상으로 두고 접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폐렴구금 백신도 65세 이상 어르신에서는 이 23가 다당류 백신 같은 경우는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시고요. 뭐 가까운 보건소나 아니면 이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접종하시고 나서 혹시나 생길 수 있는 이상 반응은 대개 알려진 바로는 절반 이하에서 이 접종한 쪽 팔이 좀 며칠 동안 좀 붓고 아프실 수가 있고요. 발열이나 근육통은 이제 드물다고는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가끔 있으시고요. 근데 이런 이상 반응들이 사실은 뭐 잘못되거나 한 게 아니라 이 접종하시고 나서 이 면역 반응이 이제 유도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좀 자연스러운 반응이라 생각을 하시고 대부분은 뭐 특별한 치료 안 하셔도 며칠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호전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 몸살을 앓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간혹 심심찮게 있어서 지금 같은 이 코로나 시국에는 혹시나 이제 폐렴 접종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이런 반응이 정상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를 미리 좀 잘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꼭 접종하시도록 권유드리는 이 세 번째 예방 백신 종류는 이 대상포진인데요. 대상포진에 혹시나 걸려 보셨거나 아니면 주변에 이 대상포진에 걸렸던 이 사람들을 혹시 보셨다면 아실 텐데 굉장히 화끈거리거나 막 찌르는 듯한 그런 통증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대상포진은 이 바이러스가 그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몸속에 잠복이 되어 있다가 우리 몸이 면역력이 좀 떨어졌을 때 재활성화돼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수포성 피부 질환의 일종인데요. 보통은 이렇게 피부 분절을 따라서 이상한 감각이나 통증이 먼저 나타나고 그리고 한 2, 3일 있다가 발진, 물집이 빠르게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이 증상들이 대개는 열흘이나 2주 정도 지나면은 소실이 되는데 일부 분들에서는 뭐 한 달 넘게 가기도 하고 통증이 만성화되는 경우도 있고요. 대개 이 흉부나 이 허리 부위 피부 분절을 따라서 침범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얼굴의 이 3차 신경이나 안면 신경의 마비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대상포진의 그 합병증으로 사실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그 대상포진 후에 나타나는 이 신경통인데요. 그 치유가 된 이 발진 부위에 뭐 나타날 수가 있고 뭐 수개월에서 뭐 수년까지도 지속될 수 있는 굉장히 심한 통증입니다. 이런 대상포진은 우리나라 포함해서 최근에 발생률이 증가하는 양상이기도 하고요. 대상포진을 이 발병시키는데 아무래도 이 면역 기능의 저하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노쇠가 오거나 이 만성질환 등등으로 인해서 이 나타나는 면역 저하가 중요한 위험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대상포진은 물론 모든 연령에서 발생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주로 50세 이상에서 흔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생률도 그렇고 이 합병증으로 오는 신경통도 더 잘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대상포진 백신은 그
맞으시게 되면 대상포진 발병뿐만이 아니라 그 대상포진의 합병증으로 올 수 있는 이 신경통의 발생도 일정 부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연세 드신 어르신들께는 이 대상포진 백신 접종이 더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대상포진 백신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독감이나 폐렴구균과는 또 다르게 우리나라에 원래 들어와 있던 그 백신은 이 사백신 형태가 아니라 약독화된 이 생백신이 있었고요. 생백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 그대로 이 살아있는 미생물을 이제 접종 부위에 직접 주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부위에서 증식을 하면서 면역 반응을 좀 자극하는 그런 원리를 이용한 백신인데, 그러다가 최근에 이 사백신이면서도 이 생백신보다 면역 효과가 훨씬 더 개선되도록 이 재조합 기술을 이용한 그런 백신이 불과 1, 2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재조합 사백신은 근데 이제 기존에 있던 생백신과 달리 2번 접종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전에 생백신과 비교해서 그 대상포진 발생이나 그 신경통 예방 효과가 훨씬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0대에서 이제 80세 이상까지도 이제 90% 이상 그 예방 효과가 나타나는 걸로 알려져 있고, 물론 이제 생백신도 어느 정도는 일정 부분 그 예방 효과를 보여주기는 하지만 이 기존의 생백신 같은 경우는 그 접종하시고 나서 9년이나 10년 정도 경과가 되면 이 효과가 좀 유의하지 않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새로 나온 사백신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이 개발되어 나온 지 아직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추적 관찰을 하고 있는 중이지만 어쨌든 일단 10년 이상 관찰한 결과는 예방 효과가 그래도 90%에 가까울 정도로 유지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 두 가지 다 이 50세 이상 성인에서 접종하실 수 있도록 허가가 되어 있는데, 생백신 같은 경우는 이런 좀 장기적인 예방 효과가 좀 제한적인 면이 있어서 다른 기저질환이 없고 좀 건강하신 분이라면 이 50대 때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셔서 60세 넘어가실 때 그때쯤 이제 접종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 제조합 사백신 같은 경우는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기적인 예방 효과가 좀 안정적이기 때문에 50대이신 분들도 생백신보다 우선해서 고려해서 맞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 50세가 아니시더라도 어떤 면역 저하 상태이시거나 면역 억제 상태이신 분들에서도 이 제조합 사백신은 접종이 가능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는 50세 이상 되신 성인분들에서 이 대상포진 접종을 하라고 하는데 이 재조합 사백신으로 맞으시라고 아예 권고를 하고 있고요. 이전에 생백신을 이미 접종하신 분들도 이 재조합 사백신으로 다시 맞으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까지 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 두 가지 중에 선택해서 맞으시면 되는데 왜냐하면 이 생백신 같은 경우는 1회만 맞아도 되기도 하고 가격이 제조합 사백신과 비교해서 훨씬 저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접종 후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이상 반응들도 이 생백신이 훨씬 더 좀 경미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여전히 이 생백신도 대신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이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예전에 생백신을 접종한 적이 있는 분도 새로 나온 이 제조합 사백신으로 다시 접종하시는 게 가능하시고, 미국에서는 아예 그렇게 하시라고 권고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론적으로 이 생백신이 그래도 5년, 6년 이상은 이제 예방 효과가 지속된다고는 하는데 5년이 다 지나지 않았는데 요 제조합 사백신을 다시 접종하신다고 해서 특별히 안전성에 문제가 있거나 효과가 낮아진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접종이 가능하시고요. 다만 이 생백신 접종을 하시고 2개월이 지나지 않으셨을 때는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그 다음에 이제 사백신 접종을 하실 거를 고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에 대상포진을 앓으신 적이 있는 사람도 이 대상포진 백신을
접종할 수가 있는지 혹은 접종해야 되는지 가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전에 대상포진을 알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거랑 무관하게 어르신들은 이 예방접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대상포진이 물론 이 재발률이 높지는 않은데 그래도 연세가 드시면서 이 면역력이 떨어질수록 아무래도 재발이 더 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전에 대상포진 그 병력이 사실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다 감안해서 보면 이전에 그 대상포진 병력과는 무관하게 이 접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이 연구 결과를 보면 이 접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랑은 이 상관없이 이 대상포진 발병하시고 나서 2년 내에는 재발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이 위험이 굉장히 낮다고 보고 있어서 대상포진이 발병을 하셨던 분은 적어도 발병하고 1, 2년 정도는 지나고 나서 접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예방접종은 이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이 세 가지 감염균이 한꺼번에 예방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혼합 백신이고요. 흔히 저희는 보통 이 균들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균의 이 영문 이름의 앞글자를 따서 Tdep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야외 활동을 하다가 이 다쳐서 이 상처가 좀 오염되었거나 할 때, 아니면 뭐 혹시 그럴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 파상풍 주사 맞았다고 하는 얘기를 간혹 들어보셨을 텐데요. 파상풍은 이렇게 좀 상처난 이 부위에 오염을 통해서 파상풍균이 감염이 되면 그 독소를 발생을 시켜서 그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급성 질환이고요. 근육이 뭐 때로는 뭐 경직되거나 굉장히 발작적인 근육 수축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신경계를 굉장히 과흥분시켜서 부정맥이 일어난다거나 이게 심해질 경우는 뭐 막 골절이 일어난다거나 하는 그런 증상들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급성 질환이고요. 백일해 같은 경우는 호흡기 질환이고 전염성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 모든 연령에서 감염이 될 수가 있고요. 근데 이 성인에서는 소아와 비교했을 때 좀 경미하게 경과가 좀 넘어가는 편이고 백일해가 사실은 그 특유의 특징적인 그 발작적인 기침이 있는데 성인분들에서는 이런 특징적인 기침이 잘 안 나타나는 경우도 많고 그냥 단순하게 만성 기침 정도로 이 진행이 돼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백일에 감염이 된 상태라도 모르고 그냥 다른 호흡기 질환과 감별이 안 된 상태로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백일해 같은 경우는 합병증이 뭐 폐렴이나 무기폐 같은 이런 호흡기 합병증이 잘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합병증도 이 성인보다는 소아에서 영유아에서 더 잘 발생하는 경향이 있고요. 디프테리아 같은 경우는 이 화상풍 백일해 이 디프테리아 혼합 백신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후로는 발생이 점점 감소해서 현재는 최근에는 이 발생 보고가 없고요. 백일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백신 접종 이 시작된 이후로 발생률이 많이 감소를 했다가 최근 들어서 이 여러 나라에서 집단 발생이 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게 원인은 정확히 규명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 혼합 백신 같은 경우는 접종이 보통 10년 정도 지나게 되면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상태에서 추정하는 이유는 그 상태에서 이제 성인은 다른 호흡기 질환과 감별이 어려우면서도 이제 증상이 경미하기 때문에 이제 본인도 모르게 백일에 그 감염이 되었어도 주위로 이제 전염이 됐을 위험이 높아지니까 영유아에게 그렇게 전파된 게 원인이 아닐까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복적인 유행 양상을 막기 위해서도 우리가 이제 10년마다는 이제 추가 접종할 거를 권고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런 세 가지 경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더욱 접종을 이제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1958년 이전 출생하신 분들은 아마 딱 올해 65세, 66세 되신 어르신 분들이실 텐데요. 이
혼합 백신이 우리나라에 1958년도부터 도입이 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은 이런 균의 면역력이 없었을 거라고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주 어린 신생아나 첫돌 되기 전에 그 손자분들이 있으신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는 이 T대 그 접종력이 없다면 이 우리 손자가 태어나기 최소 2주 전이나 혹은 우리 손자 처음 만나기 최소 2주 전에는 이 혼합 백신을 접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우리 아기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외상을 입은 후에 이 상처에 대해서 이전에 한 번도 이 혼합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 이거나 혹은 이제 상처를 입지 않았어도 이럴 상황에 이럴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은 대비해서 미리 이런 혼합 백신을 접종하시는 게 권고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어르신들께 꼭 접종하시기를 권유드리는 4가지 예방주사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인생의 그 후반기죠. 노년기가 100세 시대에는 결코 짧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건강하고 슬기롭게 보내시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처럼 아주 효과적이면서도 손쉬운 방법부터 실천에 옮기시는 게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질문 주신 내용 중에 어르신 예방접종 관련해서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아는 선에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나님께서 친구분이 예전에 독감 접종을 했는데도 얼마 있다가 독감에 걸려서 의아했던 적이 있으시다고요. 그래서 접종을 해도 독감에 아예 안 걸리는 거는 아닌지 궁금하다고 해 주셨는데요. 독감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접종을 바로 하고 나서 예방 효과가 생기는 거는 아니고 접종하시고 나서 2주 정도는 지나야지 이 방어 항체가 형성이 됩니다. 이 방어 항체가 이제 잘 형성이 되면 건강한 성인 기준으로 해서 이 예방률은 뭐 70%에서 80% 정도로 이 예방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근데 물론 이제 이 예방 효과는 사람에 따라서 뭐 개인의 뭐 면역 정도나 아니면은 그 절기의 그 유행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일치하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분이 만약에 접종하시고 나서 뭐 이렇게 항체가 생성되기 전에 독감에 감염이 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해 절기에 물론 이제 그 매년 초에 그 예측되는 그 유행 균주를 고려해서 백신을 제조를 하기는 하지만 간혹 가다가 이 예측한 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그 백신을 맞아도 이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독감에 걸렸을 때 그 바이러스 A형과 다른 A형이 동시에 유행할 경우에는 또 그 A형에 대해서는 독감에 걸릴 수도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독감 접종은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경우도 있겠지만 맞으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독감 발생에 대한 예방 효과가 뭐 70%, 뭐 80%, 90% 정도라서 100%는 아니더라도 만약에 독감에 걸리더라도 훨씬 더 예방 주사를 안 맞으셨을 때보다 더 경미하게 넘어갈 수 있는 효과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방 주사가 이 인플루엔자 감염이 되셨더라도 이 중증으로 넘어가거나 합병증 발생 위험도 같이 낮춰주고 있기 때문에 걸릴 수 있더라도 그래도 경미하게 넘어갈 수 있어서 접종은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리굿 님께서 해외에서 거주하면서 그쪽에서 예방접종을 받다가 귀국을 하셨는데 이후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어떻게 이어 맞아야 할지 접종 종류나 일정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이 좀 접종 일정을 잡는데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이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는 종류나 일정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각 나라마다 이 발생하는 그 감염병 양상이 다르고 또 이제 어떤 역학 그 결과가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장 최적화된 그 효과를 낼 수 있는 그 접종 종류나 일정으로 이렇게 권고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주로 거주하시는 곳이 그쪽 나라이시고 우리나라에는 일시적으로 짧은 기간 들어와 계신 거라면 이제 그 나라의 그 접종 일정에 맞추셔서 접종을 이어 나가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이제 해외에서 거주하면서 거기서 예방 접종을 맞고 계셨지만 이제 아예 우리나라에서 이제 거주하시려고 아예 귀국을 하신 거라면 우리나라 접종 일정에 맞게 조정을 하셔서 이렇게 이어 나가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일정을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는 이제 접종 종류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 가셔서 이제 의사 선생님과 이제 상의를 하셔서 접종 일정을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몽이34님께서 어머니가 보건소에서 무료로 놔드리는 폐렴 예방 주사를 맞으셨는데 5년짜리라고 들으셨다고요. 근데 5년이 정확히 지나고 나서 다시 이 폐렴 접종을 하시는 게 안전할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아마도 보건소에서 무료로 놔드리는 예방주사를 맞으셨다고 하시는 걸로 봐서, 그 앞에서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종류 중에 23가 다당류 백신을 맞으셨을 걸로 생각이 들고요. 무료로 놔드리는 걸 맞으셨다고 하니까 아마도 65세 넘으셔서 맞으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종류의 그 23가 다당질 백신은 5년 정도는 이제 예방 효과가 지속된다고 하는 거는 맞는데요. 지금까지 지침상으로는 5년이 지났다고 해서 그 23가 다당류 백신을 다시 맞으라고 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65세 넘으셔서 이 23가 다당류 백신을 맞으신 경우에는 특히 그렇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5년 정도 시간이 경과해서 어머님 이제 폐렴구균에 대한 그 감염 예방 효과가 좀 떨어져 있을까 봐 걱정이 되시는 거면 그 5년짜리 똑같은 거 다시 맞지 마시고 그 13가나 되도록이면 이 15가 단백결합 백신을 병원에 가셔서 맞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 무료로 놔드리는 그 폐렴 예방주사 맞으신 지 1년 정도 경과되셨으면 5년까지 안 기다리시고 그 13가나 15가 단백결합 백신을 맞으시면 됩니다. 제이님께서 매년 대상포진에 걸려서 싱글릭스를 접종하려고 하신다고요. 그래서 대상포진 완치하고 나서 언제쯤 맞는 게 효과가 가장 좋을지 물어보셨는데요. 싱글릭스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대상포진 그 종류 두 가지 중에서 최근에 그 새로 나왔다는 그 제조합 사백신 종류가 이 싱글릭스입니다. 그래서 이 대상포진이 걸리신 게 확실한지 아니면 대상포진 걸리고 나서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신경통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정확히 진단을 받으신 게 맞다면 대상포진 걸리시고 나서 한 1, 2년 내에는 재발률이 그래도 그렇게 높지 않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1, 2년 정도 지나서 최소 12개월 정도는 지나서 이 싱글릭스를 접종하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산 스누피 님께서 어머님께서 간 이식 수술한 지 4년이 되셨고 비장비대로 혈소판이 1만대인 분이신데 면역 억제제를 평생 드시는 분이라서 예방주사가 겁이 나신다고 하셨고요. 매년 독감 주사는 맞으시고 계시는데 생백신은 안 좋을지 우리나라에서 마치는 독감이나 폐렴 예방주사는 생백신, 사백신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독감 예방주사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이 생백신 종류가 있던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현재 이제 맞으실 수 있는 예방주사 종류가 다 사백신입니다. 그래서 독감 주사는 다 사백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 걱정 안 하고 맞으시면 되고요. 폐렴 예방주사도 사백신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상태에서는 이제 폐렴 예방주사는 더더욱 더 챙겨 맞으시는 게 좋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단백결합 백신도 일단 먼저 맞으시고, 그리고 1년 정도 지나면
이 23가 다당류 백신도 맞으실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요 상태를 들어봤을 때는 꼭 1년까지 아니더라도 2달 정도 지나시면 23가 다당류 백신도 순차적으로 맞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봉선님께서 70대 중반이시고 10년 전에 폐렴 13가, 23가 2번 접종을 했는데 또 맞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10년 전이시지만 2가지 다 접종을 하셨으면 13가 백신 같은 경우는 굳이 뭐 15가나 13가 백신 또 맞으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70대 중반이시라서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이 23가 접종을 하셨던 시기가 만약에 65세 넘으셔서 맞으신 거면 폐렴구균 접종은 현재 지침으로는 더 맞지 않으셔도 되시고 만약에 이 23가 접종을 하신 때가 65세 되기 전에 맞으신 거면 한 5년 정도는 경과하시고 나서 이 23가 백신을 한 번 더 맞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한번 기억을 잘 해보시고 만약에 23가 백신 같은 경우 65세 전에 맞으셨으면 지금 한 번 더 맞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60대 후반 여성분이신데 3주 전에 독감 백신 접종하고 폐렴구균 백신과 대상포진 백신 접종을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현재 목 부위에 결핵으로 항생제를 복용 중인데 괜찮을지 어느 정도 간격으로 접종을 해야 할지 미국에서 물어보신다고요. 미국에서 혹시 맞으시는 거면 이 폐렴구균 백신 종류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23가 다당류 백신이나 13가, 15가 단백결합 백신이 들어와 있는데 미국은 조금 다른 종류의 폐렴구균 백신 종류가 있을 수 있어서 그거는 조금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요. 사실 이제 백신이 이 독감이나 뭐 폐렴구균, 대상포진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그 백신을 접종하실 때는 사실은 이제 전신적인 컨디션도 중요하셔서 물론 가벼운 감기나 이제 가벼운 장염이 있다거나 이런 거는 상관이 없지만 이 항생제를 복용 중이신 것보다도 이제 결핵을 지금 앓고 계신 게 혹시 이제 좀 중증에 좀 활성화된 그런 급성 상태이시라면 이제 그 질환이 충분히 조금 치료가 되시고 조금 안정화되셨을 때 접종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이님께서 23가 폐렴 예방접종을 하려고 하시는데 소론도정을 고농도로 일주일 정도 짧게 복용한 적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럼 23가 폐렴 주사는 언제쯤 맞는 게 가장 좋을지 물어보셨는데 소론도정은 이제 스테로이드 약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접종할 경우에 이 스테로이드 그 치료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뭐 접종 간격을 좀 띄고 맞는 게 좋다 이런 얘기도 하시죠. 근데 이게 스테로이드를 어느 정도 복용을 했을 때를 얘기하냐라고 할 때 물론 이제 소론도정을 고농도로 드셨다고 하기는 했지만 일주일 정도 드신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접종 간격을 좀 두고 맞으시는 게 좋다고 하는 그 스테로이드 치료 기준에는 미치지는 못하세요. 보통은 고농도로 이제 국소적으로 바르거나 하는 게 아니라 고농도로 이제 전신 투여하는 그런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셨을 때 2주 이상 치료를 지속하신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라서 일주일 정도 짧게 복용하신 경우라면 이제 접종하시는 데는 시기를 정하시는데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산 스누피님께서 대상포진 앓았던 사람은 예방접종 안 맞아도 되나요? 말씀 주셨는데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이 대상포진 앓으셨던 분들도 예방접종을 맞으시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연세 많으신 어르신 분들께는 이제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대상포진을 앓으셨어도 재발률이 흔하지는 않지만 재발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이 예방주사가 이 대상포진 발생뿐만이 아니라 대상포진 후에 올 수 있는 이 합병증 발생률도 같이 좀 낮춰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방접종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짱루님께서
다른 감염 질환, 비결핵 항상균 치료 중인데 예방접종 처방을 받아도 되는지, 또 콩팥 질환으로 만성 신질환 환자들도 같은 용량, 같은 약으로 예방접종 받아도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아까 또 결핵 치료 받으시는 분들께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뭐 비결핵균 뭐 치료 중인지 뭐 결핵균 치료 중인지 보다는 전신적인 이제 컨디션이 어떤지가 더 중요하셔서 혹시 이제 가벼운 뭐 안정적인 그런 상태가 아니라 지금 뭐 이렇게 급성으로 이렇게 활성화된 상태셔서 치료하시는 중이시라면 충분히 치료를 받으시고 어느 정도 이제 치유가 되시고 안정되셨을 때 접종을 하시는 게 좋고요. 콩팥 질환으로 인해 이제 만성 신질환 환자이신 분들은 이제 면역 기능이 조금 더 떨어져 계실 수가 있어서 예방 접종을 더더욱 권고를 하고 있는데 일부 예방 접종 종류는 용량을 좀 다르게 맞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B형 간염 접종 같은 경우가 그렇고요. 그래서 B형 간염 주사 맞으실 때는 이제 만성 신질환이 있으시거나 그것 때문에 투석을 하신다든지 하는 분들은 용량을 오히려 뭐 더 2배 용량으로 맞으신다거나 횟수를 더 늘려서 더 자주 맞으시게 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이 4가지 예방접종 종류에 관해서는 특별히 용량을 다르게 해야 되거나 뭐 간격을 다르게 해야 된다거나 그런 거는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접종 일정으로 계획을 하시고 맞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다 되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답변을 드리고요. 내일이 벌써 10월인데요. 10월에는 우리 일단 이 독감 접종부터 우리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니까 잠깐이라도 시간 내셔서 특히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독감 접종부터 슬기롭게 꼭 챙겨 맞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